제35장. 경감님, 닥터 페이지 테일러가 찾아오셨습니다. 또 번즈 경감은 면담을 거절해버릴까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닥터 헌터의 죽음을 살인으로 단정하고 형사반장이라도 된 듯 수사를 지휘하려 들었다. 더 이상 귀찮게 굴지 않도록 하려면 아무래도 다시 만나 얘기해야 할 것 같았다. 들여보내. 페이지가 들어오자 번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봐요. 닥터 테일러. 이제 할 만큼 해봤잖소? 돌란 박사가 화가 나서 전화로. 케네스 말로리가 어떻게 캐트를 살해했는지 알아냈어요. 페이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캐트의 몸에서 트리클로로틸린이 검출되었잖아요. 번즈는 고개를 끄덕였다. 돌란 박사한테 벌써 들었소. 하지만 트리클로로틸린은 수면이나 진정 효과가 전혀 없는 약이지 않습니까? 돌란 박사가 클로랄 하이드레이트가 트리클로로틸린으로 변한 거예요. 말로리가 캐트의 아파트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캐트의 잔에 클로랄 하이드레이트를 섞은 게 틀림없어요. 술에 섞이면 전혀 냄새가 나지 않고 마시고 나서 몇 분이면 정신을 잃게 돼요. 캐트가 의식을 잃은 다음 말로리는 그녀를 살해하고 임신중절 수술을 하다가 실수한 것으로 가장한 거예요. 페이지는 격앙된 목소리로 설명했다. 닥터 테일러. 이렇게 말하면 좀 못하지만 그 설명은 당신의 상상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건 상상이 아닙니다. 말로리는 클로랄 하이드레이트를 스파이로스 리바티스라는 환자에게 줄 것이라고 처방전을 뗐어요. 하지만 그 환자에게 준 적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죠? 그 환자에게 주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스파이로스 리바티스의 진료 기록을 찾아봤어요. 그 사람은 포피리아증 환자예요. 그게 뭡니까? 포피리아증은 유전적으로 신진대사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병입니다. 그 병은 고혈압, 빈박증 등 여러 가지 장애를 가져옵니다. 유전인자의 결함 때문에 생긴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요? 만약 케네스 말로리가 클로랄 하이드레이트를 포피리아증 환자인 스파이로스 리바티스에게 투여했다면 그는 벌써 사망했을 거예요. 포피리아증 환자에게 클로랄 하이드레이트는 절대로 쓸 수 없는 약입니다. 투여하면 즉시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되지요. 처음으로 번즈 경감의 표정이 달라졌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주 철저히 조사해 보셨군요. 페이지가 계속했다. 왜 케네스 말로리는 멀리 떨어진 약국까지 가서 클로랄 하이드레이트를 절대로 줄 수 없는 환자 앞으로 처방하고 직접 구입했을까요? 이제는 말로리를 체포해야 돼요. 번즈 경감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즉시 체포해야만. 번즈 경감이 손을 들어 페이지의 말을 막았다.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하죠. 내가 시 검찰청 검사들과 상의해 보겠어. 그들 의견으로 사건이 성립된다고 하면 경찰은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는 더 이상 밀어붙이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경감님. 곧 다시 연락드리죠. 페이지 테일러가 떠난 다음 번즈 경감은 그대로 앉아 조금 전 대화를 되씹어 보았다. 닥터 말로리가 살인범이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데 끈질긴 여의사의 심증만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는 없었다. 그는 드러난 사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다. 닥터 말로리는 캐트 헌터와 약혼한 사이였다. 그녀가 죽은 지 이틀 만에 알렉스 해리슨의 딸과 약혼이 발표되었다. 뭔가 좀 이상했지만 살인의 증거가 될 수는 없었다. 말로리는 캐트 헌터를 아파트 앞에서 내려주고 같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녀의 몸에서 말로리의 정액이 검출되었지만 그에 대한 설명도 수긍할 수 있었다. 그런데 클로랄 하이드레이트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말로리가 뗀 처방전은 그 약을 먹으면 죽게 되는 환자 앞으로 되어 있었고
그 환자에게 주지 않았다는 게 밝혀졌다. 이 대목이 바로 결정적인 심증을 주었다. 과연 말로리가 의심을 풀어줄 만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번즈는 인터콤으로 비서를 불렀다. 봐봐라. 시 검찰청 검사장에게 오늘 오후에 좀 찾아뵙겠다고 연락해. 페이지가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네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샌프란시스코시 검사장, 검사 한 사람, 번즈 경감, 그리고 워렌이라는 누군지 알 수 없는 남자였다. 닥터 테일러,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검사장이 입을 열었다. 번즈 경감에게서 닥터 케이트 헌터의 죽음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신경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닥터 테일러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생전에 닥터 헌터와 아주 가까운 친구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살해당했다면 당연히 범인을 체포해야 되겠지요. 이제 케네스 말로리는 체포될 거야. 그렇게 쉽게 빠져나갈 수는 없어. 그렇습니다. 페이지가 말했다. 닥터 말로리가 캐트를 살해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말로리를 체포하면 지금 그럴 수는 없습니다. 페이지의 안색이 달라졌다. 무슨 말씀이죠? 닥터 말로리를 체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살인 사건이 성립되지 않아요. 왜 성립되지 않죠? 페이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트리클로로틸린이 검출된 사실만으로도 클로랄 하이드레이트를 닥터 테일러, 형사법정에서는 법을 몰랐다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지만 의학 지식을 잘못 알았다는 것은 충분한 핑계가 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간단하지요. 닥터 말로리는 자신이 실수했다고 잡아떼면 그만이라는 뜻입니다. 클로랄 하이드레이트가 포피리아증 환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랐다고 하면 그걸 거짓말이라고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닥터 말로리는 형편없는 의사로 평가되겠지만 그 때문에 살인 혐의를 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페이지는 다시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다. 그럼 말로리가 이대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거예요? 검사장은 잠시 페이지를 쳐다보았다. 한 가지 방법이 남아있긴 합니다. 번즈 경감과는 벌써 상의했습니다. 당신 아파트에는 그날 밤 술을 마시던 잔이 증거물로 보존되어 있는데 당신이 동의한다면 그 잔을 수거해서 다시 화학 반응 검사를 하겠습니다. 만약 그중 하나에서 클로랄 하이드레이트가 검출된다면 그때는 살인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말로리가 잔을 씻어냈다면 소용없잖아요. 번즈 경감이 대답했다. 아무리 용의주도 하더라도 잔을 세제로 씻어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냥 물로 헹구기만 했다면 화학 반응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2시간 후 페이지는 번즈 경감의 전화를 받았다. 닥터 테일러, 술잔의 화학 반응 검사가 끝났습니다. 페이지는 또 한 번 실망스러운 소식을 들을까봐 불안했다. 클로랄 하이드레이트가 섞였던 것이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페이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지문도 검출되었어. 닥터 말로리의 지문과 대조해 볼 겁니다. 페이지는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다. 번즈 경감은 말을 계속했다. 말로리가 닥터 헌터를 살해했을 때 만약 그가 살해했다면 아마 장갑을 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큐렛에서는 지문이 검출되지 않았겠죠. 하지만 술잔을 들었을 때도 장갑을 낄 수는 없었을 테고 술잔을 바에 갖다 놓았을 때도 장갑을 안 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맞아요. 페이지가 말했다. 장갑을 끼고 술을 마실 수는 없었겠죠. 솔직히 말해서 닥터 테일러가 이 사건을 살인사건이라고 주장했을 때 나도 처음에는 감정적인 생각이라고 단정지었었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도 달라졌어. 닥터 말로리가 범인이라는 심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계속했다. 검사장 말씀을 들었죠?
지금 이 상태로 말로리를 기소하면 유죄 판결은 불가능합니다. 클로럴 하이드레이트의 부작용을 몰랐다고만 주장하면 그의 유죄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 의학 지식의 부족을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지 않소? 바로 그 점이 잠깐! 페이지가 소리쳤다.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케네스 말로리는 로린과 통화하고 있었다. 아빠와 함께 당신의 사무실 자리를 보고 다니다가 아주 좋은 곳을 발견했어요. 포스트가 490번지 빌딩에 있는데 주변 환경이 안성맞춤이에요. 비서와 간호사는 내가 고용해야겠어요. 너무 예쁘면 곤란하니까. 말로리는 웃었다. 로린, 그건 쓸데없는 걱정이야. 난 당신밖에 모른다고. 그곳을 빨리 보여주고 싶어요. 지금 빠져나올 수 없어요? 두어 시간 있으면 근무가 끝날 거야. 좋아요. 그럼 집에 있을 테니 데리러 오겠어요? 그러지. 그럼 이따 봐. 말로리는 전화를 끊었다. 이 이상 잘 풀릴 수는 없을 거야. 행운의 여신이 나를 계속 따라다니고 있어. 군의 방송에서 그를 찾는 소리가 들려왔다. 닥터 말로리 430호 병실로 닥터 말로리 430호 병실. 그러나 말로리는 그대로 앉아 달콤한 장래 생각에 잠겨 있었다. 포스트가 490번지. 으리으리한 사무실. 몰려드는 상류사회 환자들. 가만히 있어도 굴러들어오는 돈. 다시 그를 찾는 군의 방송이 들려왔다. 닥터 말로리 430호 병실로. 그는 한숨을 쉬며 일어났다. 조금만 참으면 이 빈민촌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야. 말로리는 430호 병실로 향했다. 레지던트 한 사람이 병실 앞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가 말했다. 이 병실 환자의 주치의는 피터슨 박사인데 그분은 지금 병원에 안 계세요. 그런데 다른 의사 한 분과 의견 충돌이 생겼어요. 두 사람은 병실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세 사람이 있었다.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와 의료 보조원, 그리고 처음 보는 의사 한 사람이었다. 레지던트가 말했다. 이분은 닥터 에드워드입니다. 닥터 말로리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레지던트가 대답했다. 이 사람은 포피리아증 환자예요. 그런데 닥터 에드워드가 진정제를 투여하겠다고 고집합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돼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닥터 에드워드가 말했다. 환자는 지난 48시간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나는 클로랄 하이드레이트를 처방하고 좀 편히 쉬도록. 말로리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에드워드를 쳐다보았다. 당신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요? 이 사람을 죽이려는 거요? 클로랄 하이드레이트를 투여하면 당장 빈박증에 심장마비가 오고 죽게 돼요. 대체 어느 의과대학을 다녔소? 에드워드는 말로리를 바로 쳐다보면서 조용히 말했다. 난 의과대학을 다닌 적이 없소. 주머니에서 경찰 배지를 꺼냈다. 나는 샌프란시스코시 경찰국 강력반 형사입니다. 그는 침대의 환자에게 고개를 돌렸다. 녹음 잘 됐어? 누워있던 환자가 베개 밑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그럼요. 말로리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고 이마를 찌푸렸다. 지금 뭐라는 겁니까? 무슨 녹음을 한다는 거요? 형사는 말로리를 쳐다보았다. 닥터 말로리. 당신을 닥터 케이트 헌터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제36장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즈는 일면 톱 기사로 약혼자 살해 혐의로 의사 체포라는 제목 아래 케이트 헌터가 살해된 이유와 경위를 자세하게 보도했다. 말로리는 유치장 안에서 신문을 받아보고는 내던져 버렸다. 옆에 있던 죄수가 말했다. 이 친구 아주 단단히 걸려들었군. 웃기지 마! 말로리는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난 그렇게 쉽게 당하지 않아.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최고의 변호사들이 몰려올 거야. 난 24시간 내로 풀려날 거라고. 두고 봐. 해리슨 부녀도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신문을 읽었다. 아니, 이건 로린이 소리쳤다. 케네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건 말도 안 돼. 그때 집사가 다가왔다. 해리슨 여사, 실례합니다. 닥터 말로리한테서 전화가 와 있습니다. 아마 경찰서 유치장에서 전화하는 것 같습니다. 알았어요. 로린이 일어나려 했다. 그냥 앉아서 식사나 해. 알렉스 해리슨이 말했다. 그는 집사에게 고개를 돌렸다. 닥터 말로리라고? 생전 처음 듣는 이름인데. 페이지도 출근하려고 옷을 입으면서 신문 기사를 훑어보았다. 이제 말로리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러나 페이지의 심정은 기쁜 마음과는 거리가 멀었다. 말로리가 처벌을 받든 빠져나가든 캐트를 다시 살려낼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다. 페이지가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짙은 색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닥터 테일러입니까? 그런데요? 전 로더릭 펠람입니다. 로스만과 로스만 법무법인의 변호사입니다. 잠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페이지는 약간 어리둥절했지만 펠람을 안으로 안내했다. 무슨 일이시죠? 펠람은 서류 가방을 열고 서류 몇 장을 꺼냈다. 닥터 테일러, 당신이 존 크로닌의 유언에 그의 재산 상속자로 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페이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펠람을 쳐다보았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착각이라뇨? 크로닌 씨는 당신에게 100만 달러 상당의 재산을 남겼습니다. 페이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죽음을 앞둔 크로닌이 하던 말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정말 유럽은 꼭 한번 가볼 만해요. 만약 유럽 여행을 하게 되면 내 부탁이 하나 있어. 파리에 들러서 크리옹 호텔에 들고 맥심 레스토랑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는 거요. 제일 큰 스테이크를 주문하고 샴페인도 한 병 주문하시오. 스테이크를 먹고 샴페인을 마시면서 내 생각을 한번 해주면 좋겠어. 그렇게 해주겠어? 여기 서명을 해주시면 서류 수속은 내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고개를 들었다. 난 정말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분은 직계 가족이 있었잖아요. 그분의 유언에 의하면 가족들은 100만 달러 이외의 남은 돈을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별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건 내가 받아서는 안 될 돈 같아요. 페이지가 말했다. 펠람은 놀란 표정으로 페이지를 쳐다보았다. 왜 안 됩니까? 페이지는 할 말이 없었다. 존 크로니는 그녀에게 100만 달러를 물려줄 생각이었던 것이다.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내 환자였는데 도의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100만 달러짜리 수표를 놔두고 가겠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하시든 그건 닥터 테일러의 뜻에 달린 겁니다. 받았다는 서명이나 해주십시오. 페이지는 얼떨결에 영수증에 서명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닥터 테일러. 펠람이 간 다음 페이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이미 세상을 떠난 존 크로닌을 생각하고 있었다. 페이지가 100만 달러를 상속받았다는 소문이 병원에 널리 퍼졌다. 페이지는 아무 말 없이 그 소문이 가라앉기를 바랐다. 아직도 그 막대한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몰랐다. 그건 내 돈이 아니야. 그 사람 가족은 어떻게 되지? 페이지는 도무지 병원으로 돌아갈 기분이 아니었지만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을 생각하며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그날 아침에도 수술에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다. 페이지가 수술실로 가는데 복도에서 아서 케인 박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X선 사진을 뒤집어 본 사건 이후 한 번도 말을 해본 적이 없었다. 페이지는 아무 증거가 없었지만 위협적인 전화나 자동차 타이어를 칼로 짠 것이 아서 케인의 짓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페이지, 잘 있었어? 이제 우리 지난 일은 다 잊어버리자고. 어때? 페이지는 표정 없이 대답했다. 좋아요. 캐트헌터 건은 정말 안 됐어. 말놀이란 녀석 정말 나쁜 놈이었어. 안 그래? 케인이 말했다. 그래요. 케인은 야릇한 표정으로 페이지를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의사란 사람이 고의적으로 다른 인간을 살해할 수 있어? 그건 말도 안 돼. 안 그래? 그래요. 그건 그렇고. 케인이 계속했다. 축하해야겠구먼. 이제 백만장자가 되었다고 들었는데. 그게 무슨... 페이지, 오늘 저녁 극장표 2장이 있는데 같이 가지 않겠어? 고맙지만 난 지금 약혼자가 생겼어요. 페이지가 말했다. 그럼 파혼하면 되잖아. 페이지의 안색이 달라졌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케인은 몸을 가까이 디밀었다. 난 존 크로닌의 사체 부검을 지시했어. 페이지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래서요? 그 사람은 심장마비로 죽은 게 아니야. 누군가가 인슐린을 다량 주사했지. 내가 사체 부검을 지시할 것을 예측 못한 거지. 페이지는 갑자기 입안이 말라버리는 것 같았다. 크로닌이 죽었을 때 당신이 옆에 있었잖아. 그랬지요. 그 사실은 나밖에 아무도 몰라. 부검 보고서도 내가 가지고 있지. 그는 페이지의 어깨를 토닥거렸다. 난 그런 일을 떠벌릴 생각이 없어. 자, 그럼 오늘 저녁 극장에서 만나. 페이지는 몸을 뒤로 빼면서 고함치듯 말했다. 필요 없어요. 날 이런 식으로 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이러는 거야? 페이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잘 알아요. 더 할 말 없으면 난 수술에 들어가야겠어요. 케인은 페이지의 뒷모습을 쳐다보면서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그는 몸을 돌려 병원장 벤자민 월러스 박사 사무실로 향했다. 아파트의 전화가 새벽 1시에 울렸다. 페이지는 수화기를 더듬어 찾았다. 넌 또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어. 이번엔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낮은 목소리가 거친 숨소리와 함께 들려왔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는 의도가 분명했지만 누군지 금세 알아들을 수 있었다. 역시 케인이었어. 다음 날 아침 페이지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두 낯선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닥터 페이지 테일러 맞습니까? 그런데요? 경찰서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존 크로닌 살인 혐의로 당신을 체포하겠습니다. 제37장 재판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다. 변호인 알란 펜은 배심원들에게 최후 변론을 하고 있었다. 배심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은 닥터 테일러가 유능한 의사인가 무능한 의사인가에 대한 논란을 들어왔습니다. 재판장께서도 여러 번 지적하신 바 있지만 이 재판은 닥터 테일러의 기량을 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닥터 테일러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한 의사가 한 사람 있으면 훌륭한 의사라고 생각하는 의사들은 10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이 재판의 목적이 아닙니다. 닥터 페이지 테일러는 존 크로닌 씨를 살해한 혐의로 이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본인은 크로닌 씨가 편안하게 일생을 마치도록 도와주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크로닌 씨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었고 도와달라고 애원했기 때문에 그랬다고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살인이 아니고 안락사입니다. 안락사의 개념은 이제 세계 각국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정신상태가 건전한 성인은 어떤 형태든 의료 행위를 거부하거나 그런 행위를 중단시킬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주어진 치료 방법을 계속하든가 중단하는 것은 그 개인의 선택이자 권리입니다. 그는 배심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안락사를 도운 것은 살인이 아닙니다. 이는 온정적인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의 병원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안락사가 수없이 행해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검찰은 피고를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1급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이건 법 적용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안락사를 도운 사람에게 1급 살인죄로 사형 선고를 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 국민의 63%가 안락사는 법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실제로 18개 주에서는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환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받으며 더 살라고 강권할 권리가 있습니까? 물론 의학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이런 판단은 더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런 경우 환자를 기계가 돌보게 된 것입니다. 기계는 인간과 달리 환자의 인간적인 면을 고려할 능력이 없습니다. 말의 다리가 부러지면 우리는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그 말을 쏘아 죽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경우에는 엄청난 고통을 받으며 생명만 연장되도록 형벌을 주는 것입니다. 존 크로닌 씨의 죽음은 닥터 테일러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크로닌 씨 자신의 결정이었습니다. 이걸 혼동하면 안 됩니다. 닥터 테일러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한 것뿐입니다. 게다가 닥터 테일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솔직하게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크로닌 씨가 자신에게 유산을 남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행위는 환자에게 온정을 베푸는 것 이외에 동기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존 크로닌 씨는 심장암으로 암세포가 전신에 퍼져 앞으로 살 날이 며칠밖에 남지 않은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더 고통을 받으며 살아남으려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알란 펜은 몸을 돌려 페이지 옆자리에 앉았다. 거스 베너블은 천천히 일어나 배심원에게 다가갔다. 온정을 베풀었다고요? 그는 페이지 쪽을 쳐다보며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다시 배심원들에게 고개를 돌렸다. 배심원 여러분, 저는 검사 생활을 한 지 벌써 20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단 한 번도 이처럼 냉혹하고 악랄한 살인 사건을 본 적이 없습니다. 페이지에겐 거스 베너블의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비수처럼 느껴졌다. 변호인은 이 사건을 살인이 아니고 안락사라고 했습니다. 과연 닥터 테일러가 환자에 대한 온정으로 그런 행위를 저질렀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닥터 테일러 자신과 여러 의사들이 크로닌 씨가 며칠밖에 살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고통스럽다 해도 며칠 그대로 보낼 수 없었다는 말입니까? 혹시 크로닌 부인에게 유서 내용이 알려져 문제가 생길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 아닐까요? 크로닌 씨가 유언 내용을 바꾸어 닥터 테일러에게 100만 달러를 남기자마자 그녀가 치사량의 인슐린을 투여해서 크로닌 씨를 살해한 것은 도저히 우연의 일치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는 자신의 유죄를 증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피고는 존 크로닌 씨와 인간적으로 가깝게 되었고 나중에는 자신을 좋아하고 존경했다고까지 증언했지만 여러분들은 여러 증인들로부터 크로닌 씨가 피고를 그 쌍년이라고 불렀고 손도 대지 못하게 했다는 증언을 들었습니다. 거스 베너블은 흘낏 피고석을 쳐다보았다. 페이지는 절망적인 표정이었다. 그는 다시 배심원들에게 고개를 돌렸다. 크로닌 씨의 변호사는 피고가 100만 달러를 상속받게 되었다고 들었을 때 그 사람은 내 환자였는데 도의적으로 문제가 안 됐는지 모르겠네요.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돈을 차지했습니다. 필요했기 때문이겠죠. 피고는 런던, 파리, 그리고 베니스까지 여행하려고 여행 안내 책자를 여러 권 집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산을 상속받은 다음에 여행사를 찾았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피고는 오래전부터 그런 호화 여행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는데 바로 존 크로닌 씨가 그 돈을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피고는 죽음을 눈앞에 둔 환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피고 자신의 증언에 의하면 크로닌 씨는 엄청난 고통에 시달렸고 그 때문에 피고에게 정신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크로닌 씨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닥터 테일러가 어떻게 존 크로닌 씨로 하여금 사랑하던 가족들을 제치고 자신에게 거의 대부분의 유산을 남기도록 설득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크로닌 씨가 사망하기 직전 닥터 테일러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얘기가 오갔을까요? 혹시 자신의 고통을 덜어주는 대가로 100만 달러를 제시한 게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존 크로닌 씨의 죽음은 냉혹한 살인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배심원 여러분, 이 재판이 오래 계속되는 동안 피고에게 가장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이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거스 베너블은 연극 배우의 동작처럼 페이지를 손으로 가리켰다. 바로 피고 자신입니다. 우리는 피고가 불법으로 환자에게 수혈하고 사후에 문서를 조작했다는 증언을 들었고 피고 자신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존 크로닌 씨 외에 다른 환자를 살해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지만 우리는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로렌스 바커 박사가 여러 사람 앞에서 피고가 환자를 죽였다고 한 것을 증언으로 들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로렌스 바커 박사는 최근 뇌출혈로 쓰러져 이 법정에서 피고에 대한 증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바커 박사의 피고에 대한 의견을 기억하십시오. 여기 피고의 수술에 대한 피터슨 박사의 증언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기록을 읽어 내려갔다. 문. 바커 박사가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에 수술실에 들어왔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문. 내가 이 사람을 죽였어 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간호사 베리의 증언입니다. 문. 바커 박사가 닥터 테일러에게 한 말을 구체적으로 말해 주십시오. 답. 닥터 테일러가 형편없이 무능하다고 한 적도 있었고 한 번은 닥터 테일러한테는 집에 기르는 개의 수술도 맡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거스 베너블은 배심원 쪽으로 고개를 들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수많은 정평 있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닥터 테일러를 모함하려는 음모를 꾸몄거나 아니라면 닥터 테일러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상습적으로. 그때 법정 출입문이 열리고 검찰청 직원이 들어왔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복도를 걸어 들어와 거스 베너블에게 다가왔다. 검사님, 거스 베너블은 발끈했다. 이런 정신없는 친구 같으니 지금 어떻게? 직원은 바짝 다가와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거스 베너블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라고? 정말이야? 참 좋은 소식이군. 영판사가 몸을 앞으로 내밀며 말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대단히 못마땅한 표정이었다. 두 사람 대화를 방해해서 미안하지만 도대체 재판 중에 이게 무슨 짓이에요? 거스 베너블은 흥분된 표정으로 판사에게 고개를 돌렸다. 재판장님, 지금 저는 로렌스 바커 박사가 재판정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왔지만 증언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분을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갑자기 법정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알란 펜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에 있습니다. 그는 소리쳤다. 검사는 지금 마지막 논고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증인을 신청한다는 것은 전례에도 없을 뿐 아니라 영 판사는 의사봉을 내리쳤다. 검사와 변호인은 이리로 오세요. 펜과 베너블은 판사 앞으로 갔다. 알란 펜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재판장님, 이건 재판의 일반 관행과 상치됩니다. 이의를 제기. 영 판사가 말했다. 펜 변호사, 지금 증인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 관행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 기억으로도 중요한 증인의 증언을 듣기 위해서 재판 절차를 이례적으로 조정한 전례가 여러 번 있어요. 구체적으로 전례를 찾아보시려면 이 법정에서 5년 전에 있었던 재판 기록 하나를 찾아봐도 나올 겁니다. 내가 재판장이었거든요. 알란 펜은 가슴이 철렁했다. 그렇다면 바커 박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영 판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바커 박사는 이 재판의 중요한 증인이고 전에는 몸이 불편해서 증언할 수 없었죠. 이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므로 나는 바커 박사를 증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안 됩니다. 바커 박사가 증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 여러 명이 바커 박사의 정신 상태를 감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펜 씨, 이 법정에서 당신은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요청할 권리밖에 없습니다. 그녀는 거스 베너블에게 고개를 돌렸다. 증인을 데리고 들어와도 좋습니다. 알란 펜은 맥 빠진 표정으로 자리에 돌아왔다. 다 끝났어. 이 사건은 이제 다 끝난 거야. 거스 베너블은 직원에게 말했다. 바커 박사를 모시고 와. 법정 출입문이 천천히 열리고 로렌스 바커 박사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다. 페이지 옆을 지나가면서 페이지와 눈이 마주쳤다. 여전히 냉랭한 눈빛이었다. 페이지는 그가 쓰러지기 전 내뱉던 말이 기억났다. 도대체 뭘 알기나 하고! 로렌스 바커 박사가 증인석으로 다가가자 영 판사가 몸을 앞으로 당기며 부드럽게 물었다. 바커 박사님, 증언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커 박사는 혀가 굳어 발음이 분명치 않았지만 알아들을 수 있게 대답했다. 재판장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그는 페이지에게 고개를 돌렸다. 지금 저 여자를 살인죄로 재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페이지는 얼굴을 찌푸렸다. 저 여자라고? 영 판사는 결단을 내렸다. 서기를 보고 말했다. 증인 선서를 시작하시오. 바커 박사가 증인 선서를 마치자 영 판사가 다시 말했다. 바커 박사님, 휠체어에 그냥 앉아서 말씀하세요. 검사는 증인 신문을 시작하십시오. 그런 다음 변호인의 반대 신문이 있겠습니다. 거스 베너블은 미소 지었다. 재판장님, 감사합니다. 그는 천천히 바커 박사의 휠체어로 다가갔다. 그는 천천히 바커 박사의 휠체어로 다가갔다. 박사님, 오랫동안 말씀하시지 않도록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는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언하러 나오신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 재판에서 있었던 증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바커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텔레비전과 신문을 통해서 다 알고 있어. 너무 충격적이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 혼자 분개했었어. 페이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거스 베너블은 승리가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박사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난 진실을 밝히려고 이 법정에 나온 거요. 베너블은 미소 지었다. 그러시겠죠. 우리 모두가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로렌스 바커는 숨을 한 번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고함치듯 말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닥터 테일러를 기소한 거요? 베너블은 자기가 잘못 들은 것으로 생각했다. 뭐라고 하셨죠? 이런 엉터리 재판이 어딨어? 어리둥절해진 페이지와 알란 펜은 서로를 마주보았다. 순간 거스 베너블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바커 박사님. 떠들지 말고 내 말 들어! 바커 박사가 소리쳤다. 도대체 닥터 테일러에 대한 증언이라는 게 하나같이 편견과 질시에 가득 찬 인간들 말만 모아서 탁월한 기량의 의사를 모함하는 것 뿐이잖소. 닥터 테일러는 잠깐만. 베너블은 당황했다. 당신이 닥터 테일러의 능력을 심하게 비판하는 바람에 그녀가 엠바카데로 시립병원을 그만두겠다고 한 것이 사실이죠? 그렇소. 거스 베너블은 마음이 조금 놓였다. 사실이 그렇다면 어떻게 페이지 테일러가 탁월한 기량의 의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베너블의 얼굴은 정상으로 돌아가 있었다.
탁월한 의사를 탁월하다고 하지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지 않소. 바커 박사는 페이지에게 고개를 돌렸다.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는 페이지와 단둘이 얘기하듯 법정의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 없었다. 드물기는 하지만 탁월한 의사의 자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 너는 내가 가르친 사람 중에 유일하게 그런 자질을 보였지. 너를 처음 만나는 순간 나는 알 수 있었어. 그 때문에 너에게는 심하게 대한 거야. 너무 심했는지도 몰라. 너한테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한 거야. 네가 그냥 탁월한 게 아니고 아주 완벽해지기를 바랐던 거야. 심장 수술의는 항상 완벽을 추구해야 돼. 아주 작은 실수도 환자의 생명을 좌우하기 때문이지. 페이지는 얼굴이 굳은 채 바커 박사의 말을 듣고 있었다. 지난날 바커 박사와 일하던 장면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에 지나갔다. 법정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난 네가 그만두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거야. 거스 베너블의 얼굴은 다시 핏기가 없어지기 시작했다. 로렌스 바커 박사의 증언에 걸었던 큰 기대가 악몽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바커 박사님, 박사님이 닥터 테일러 보고 랜스 켈리라는 환자를 죽였다고 했다는 증언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 말은 닥터 테일러가 책임 수술의였기 때문에 한 소리요. 책임 수술의가 수술에 궁극적인 책임을 진다는 말이었소. 사실은 마취의 실수로 켈리 씨가 사망한 것이요. 법정은 다시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페이지는 충격으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바커 박사는 힘들게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리고 존 크로닌 씨가 유산을 남긴 것을 닥터 테일러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일이요. 내가 크로닌 씨와 얘기했었소. 크로닌 씨는 나에게 자신을 돌보지 않는 가족들에게 유산을 남기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닥터 테일러에게 남기겠다고 했었소. 그리고 엄청난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달라고 닥터 테일러에게 부탁하겠다고도 말했소. 나도 그의 생각에 동의했소. 방청객들이 환성을 질렀다. 거스 베너블은 넋이 빠진 듯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알란 펜이 벌떡 일어났다. 재판장님, 검찰의 기소를 기각해 주십시오. 영 판사는 의사봉을 내리쳤다. 조용하십시오. 소란해진 법정을 진정시킨 후 영 판사는 베너블과 펜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내 방으로 좀 들어오세요. 영 판사, 알란 펜, 그리고 거스 베너블은 판사실에 자리 잡고 앉았다. 거스 베너블은 어떻게 재판이 뒤집어졌는지 얼떨떨하기만 했다. 이건 뭔가 잘못됐습니다. 재판장님, 바커 박사는 환자 아닙니까? 제정신일 수 없습니다. 정신과 의사 여러 명의 감정을... 거스, 이봐요. 아까 뭐라고 했죠? 이랬다 저랬다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래도 검찰 측 주장의 근거가 송두리째 없어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검찰이 망신당할 필요가 없잖아요.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하여 기각 판정을 내리겠어요. 이해 있습니까? 거스 베너블은 한참 말이 없다가 드디어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없죠. 영 판사가 말했다. 잘 생각했어요. 거스, 내가 충고 한 가지 할게요. 당신 증인이 무슨 소리를 할지 모를 때는 절대로 증인으로 채택하면 안 돼요. 재판이 속개되었다. 자리에 돌아온 영 판사는 배심 원석으로 고개를 돌렸다. 배심원 여러분, 긴 재판 과정을 참을성 있게 지켜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 재판장은 검찰의 기소 내용 전부에 대한 기각 판정을 내립니다. 피고는 이제 자유의 몸입니다. 페이지는 몸을 돌려 제이슨에게 손으로 키스를 보내고 빠른 걸음으로 바커 박사에게 다가갔다. 휠체어 옆에 무릎을 꿇고 바커 박사를 감싸 안았다.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페이지는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왜 똑똑지 못하게 이런 사건에 말려드는 거야? 여전한 바커 박사의 말투였다. 멍청하게 정신 못 차리니까 그렇지. 어디 조용한 데 없나? 얘기할 게 있어. 영 판사가
그 말을 듣고 일어서면서 말했다. 그러시면 내 사무실을 쓰시지요. 법원이 두 분께 그 정도 편의를 제공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페이지, 제이슨, 그리고 바커 박사 세 사람은 판사실로 들어갔다. 바커 박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진작 나타나서 도와줬어야 하는 건데 꼼짝도 못하게 하잖아. 의사들이란 그저 페이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면 안 해도 돼. 바커 박사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의 말투에 페이지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랐다. 휠체어에 앉아 있지만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그가 전보다 더 훌륭해 보였다. 그러자 문득 생각나는 게 있었다. 존 크로닌 씨와 언제 얘기했죠? 뭐라고? 시치미 떼지 마세요. 언제 존 크로닌 씨를 만났냐니까요. 언제냐고? 페이지가 천천히 말했다. 존 크로닌 씨를 만난 적이 없죠? 얼굴도 모르잖아요. 바커 박사의 얼굴에 엷은 미소가 떠올랐다. 모르지. 하지만 난 너를 잘 알잖아. 페이지는 말없이 그를 다시 감싸 안았다. 너는 이게 탈이야. 바커 박사는 핀잔을 주었다. 고개를 제이슨에게 돌리고 말했다. 이 친구는 가끔 감정을 못 이기는 게 탈이야. 자네가 잘 돌봐줘야 되겠네. 남편 노릇 제대로 못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염려 마십시오, 박사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페이지는 제이슨과 다음 날 결혼했다. 바커 박사는 휠체어를 타고 들러리를 섰다. 에필로그. 페이지 테일러 커티스는 명망 높은 노스쇼어 종합병원과 연결되어 개업했다. 존 크로닌이 남긴 100만 달러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남아프리카에 의료재단을 설립하는 데 출연했다. 로렌스 바커 박사는 페이지와 같은 사무실을 쓰면서 심장수술 자문역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아서 케인 박사는 캘리포니아 주정부로부터 의사 면허를 박탈당했다. 지미 포드는 완쾌되어 베치와 결혼했다. 첫 딸을 페이지로 이름 지었다. 하니 테프트는 시언 라일리와 함께 에이레로 가서 더블린에서 간호사가 되었다. 시언 라일리는 화가로서 명성을 얻기 시작했고 아직도 에이즈 증세는 나타나지 않았다. 마이클 헌터는 특수 강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주립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알프레드 터너는 뉴욕시 파크 애브뉴에서 개업하고 많은 돈을 벌게 되었다. 벤자민 월러스 박사는 엠바카데로 시립병원장직에서 해임되었다. 로린 해리스는 테니스 코치와 결혼했다. 루 디네토는 탈세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케네스 말로리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루 디네토가 교도소에 들어간 지 일주일 만에 케네스 말로리는 감방 안에서 칼에 찔린 시체로 발견되었다. 엠바카데로 시립병원은 아직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다음번 지진을 기다리며 영원한 것은 없다. 오디오북을 모두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애청독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AI 보이스의 질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아이디어를 얻어 오디오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 이번 오디오북은 서로 다른 캐릭터가 100여 명에 가까워 무척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다만 문장에서 보이는 충분한 감정을 표현하기에는 아직 부족하여 다소 아쉬움은 있지만 현재의 최고 기술들을 사용하여 최대한 원문의 감정을 살려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부족한 점까지 같이 해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다음 소설 역시 시드니 셀던의 작품으로
남편의 의문사에 얽힌 미스터리를 풀어나가는 두 젊은 미망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역자의 말이 팝콘 같은 소설이라고 했습니다. 달콤하고 고소한 팝콘 같은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퍼즐들을 함께 맞춰나가면 좋겠습니다. 이 다음 소설은 애청 독자의 요청으로 게임의 여왕이 제작될 예정입니다. 오래도록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